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내용입니다. 마치 애플의 그 철통 같은 생태계라는 거대한 금고를 털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디지털 하이스트, 한편의 첨단 해킹 작전과도 같은 프로젝트를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현존하는 최고의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죠. RTX 5090을 애플의 그 얇디 얇은 M4 맥북 에어에 기어코 연결해낸 한 개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만 흥미진진한 기술적 마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자, RTX 5090과 M4 맥북 에어. 여러분, 과연 이 조합으로 게임이 돌아갈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육중한 PC용 GPU를 펜조차 없는 초박형 애플 노트북에 꽂는다는 건 솔직히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애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외부 GPU, 그러니까 이 GPU 지용을 아예 공식적으로 싹 도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이 실제로 작동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다. 목표와 설정. 이 구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마치 그 러시아 인형 마트리오시카 아시죠?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는 딱 그겁니다. 애플 실리콘용 맥OS에는 엔비디아 드라이버도 없고 썬더볼트 eGPU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직진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회로를 엄청나게 파야 하죠. 일단 맥 하드웨어 위에서 맥OS를 돌리고 그 안에서 QEMU라는 하이퍼바이저로 리눅스 가상 머신을 띄웁니다. 그런 다음 리눅스에서 엔비디아 GPU를 잡고 끝이 아니에요. x86 윈도우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FEX라는 에뮬레이터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이 겹겹의 험난한 계층을 다 뚫고 지나가야만 비로소 게임 하나를 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적인 윈도우나 리눅스 PC 환경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슬롯이나 썬더볼트에 꽂고 드라이버 쓱 깔면 끝나는 플러그 앤 플레이잖아요. 하지만 애플 실리콘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닫혀 있어요. 마치 입구가 시멘트로 꽉 막힌 철옹성 같습니다. 그럼 이걸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몇 개 깐다고 해결될까요? 어림도 없죠. 두 번째 섹션, 애플 실리콘의 철벽 방어, 하드웨어 보안 금고로 넘어가 보죠. 애플 시스템에는 다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금고를 지키는 아주 깐깐하고 융통성 없는 보안 요원이에요. 외부 장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결한 RTX 5090이 맥의 내부 메모리에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차단하는 하드웨어 장치죠. 이 보안 요원이 얼마나 지독한지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즘 나오는 최신 게임이나 무거운 AI 작업 좀 돌리려면 메모리 매핑이 최소 8기가에서 16기가는 넉넉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달트는 이걸 딱 1.5기가로 꽉 막아버립니다. 더 안 줘요. 게다가 메모리를 잘게 쪼개 쓰는 매핑 개수도 64,000개로 제한해버립니다. 이 조건이면요, 최신 게임은커녕 화려한 화면 보호기 하나 제대로 띄우기 힘든 수준입니다. 진짜 막막하죠? 하지만 진정한 해커는 막힌 길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요원을 속였는지 볼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가상 머신과 시스템 우회 VIP 패스 위조하기. 자, 개발자가 만든 애플 대마 PCI라는 가상장치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정교하게 위조된 VIP 패스예요. 개발자는 아까 그 가상환경 안에 이 가상장치를 심어서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메모리를 딱 달라고 요청할 때만 그때만 동적으로 매핑을 쑥 해주고 다 쓰면 귀신같이 흔적을 싹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전체 메모리 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쓰고 있는 메모리만 1.5기가 제한 안에 교모하게 맞춰서 보안 요원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거죠.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좀 고집이 셉니다. 자꾸 한 번에 2MB 크기의 큼지막한 메모리를 요구하는데 이게 또 애플 시스템하고 쾅쾅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꽉 닫혀있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코드를 직접 뜯어 고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리눅스의 K프로브라는 기능을 써서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을 하듯이 중간에서 그 요청을 싹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시스템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기본 페이지 크기로 메모리 할당을 강제로 확 줄여버렸죠. 아 참, 아까 말씀드린 그 64,000개 매핑 제한 문제 기억나시죠? 그것도 이 매핑 병합이라는 기술로 멋지게 해결합니다. 잘게 쪼개진 4kB짜리 작은 요청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256kB짜리 큰 덩어리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동시 매핑 횟수가 무려 4분의 1로 뚝 떨어졌고 고사양 게임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넉넉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해킹 기술입니다. 윈도우용 X86 게임을 애플 실리콘인 ARM 프로세서에서 돌리려면 메모리 처리 방식 자체를 번역해야 하는데요. 이걸 소프트웨어로만 생으로 돌리면 부하가 너무 심해서 성능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애플 실리콘 칩 안에는 이 X86 방식의 메모리 정렬을 하드웨어 레벨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숨겨진 기능, 이른바 하드웨어 TSO 스위치가 있었어요. 개발자는 이 스위치를 딱 켜서 에뮬레이터가 짊어진 엄청난 짐을 확 덜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겹겹이 쌓인 한계를 모두 뚫어냈으니 결과를 봐야겠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게임 성능, 절반의 성공. 과연 해킹은 통했을까요? 그래픽 갈구기로 유명한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맥북 에어 자체 그래픽으로는 초당 7프레임, 그러니까 뚝뚝 끊기는 슬라이드쇼 수준이었죠. 그런데 RTX 5090을 물리니까 30프레임으로 껑충 뛰면서 드디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오! 놀랍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합니다. 똑같은 5090을 일반 윈도우 PC에 꽂았을 때 나오는 100프레임에 비하면 성능 손실이 꽤나 막대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능이 깎이는 걸까요? 윈도우 명령어를 리눅스로, 그걸 다시 ARM으로 번역하는 그 복잡한 에뮬레이션 과정 때문에 정작 GPU는 쌩쌩한데 CPU가 혼자 지쳐버리는 병목 현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해상도에서는 그래픽카드가 오히려 심심하게 놀고 있어요. 해상도를 4K까지 쫙 올려서 그래픽 쪽에 엄청난 부하를 줘야만 그제야 비로소 RTX 5090이 땀을 흘리며 제 실력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버펑크 말고도 다른 게임들에서도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툼레이더는 40프레임으로 쭉 올랐고 둠 역시 49프레임으로 아주 쾌적하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죠. 에뮬레이션 때문에 깎여나가는 성능 페널티는 확실히 뼈아픕니다. 하지만 얇은 맥북 에어에서 이 무거운 게임들이 일관성 있게 구동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승리이자 개념 증명인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게임에서는 에뮬레이션 병목이 있었지만 AI 작업은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파트, AI 추론, 압도적 결과. 금고안의 진짜 보물입니다. 자, 수치부터 바로 띄워드릴게요. 무려 120배. 잠시만요. 120% 향상이 아니라 진짜로 120배요. AI 모델이 긴 텍스트를 쭉 읽고 이해하는 걸 프리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에서 맥북 에어 단독으로는 17초라는 아주 답답하고 긴 시간이 걸렸는데 RTX 5090을 물리자마자 단 150밀리초. 눈 깜짝할 새도 없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미친 속도죠. 초당 텍스트 생성 속도를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얇은 M4 에어가 RTX 5090의 힘을 빌리니까 무려 초당 155개의 토큰을 막 뿜어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애플이 자랑하는 그 최고급 데스크탑 M4 Max Mac 스튜디오의 성능을 2배 이상 가볍게 찍어 누르는 압도적인 수치예요. AI 추론은 게임이랑 다르게 복잡한 우회 없이 GPU로 직접 명령을 쏠 수 있어서 병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무려 310억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무거운 젬마 4대 모델 테스트에서도 이 eGPU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하 속에서도 초당 50토큰이라는 놀라운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맥 내부의 신경망 엔진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영역을 완벽하게 커버해냅니다. 에뮬레이터 때문에 깎이는 거 없이 그래픽카드의 순수한 괴력을 100% 온전히 활용해내는 거죠. 자, 이쯤 들으시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와, 대박인데? 오케이, 당장 나도 오늘 퇴근하고 세팅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실사육이 가능할까? 현실적인 점검입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당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플러그 앤 플레이로 쓸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큰 벽은 애플의 특별한 개발자 권한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거 기다리는 데만 몇 달씩 걸릴 수 있어요. 게다가 커스텀 드라이버도 직접 빌드해야 하고 툭하면 스팀이 튕기는 시스템 크래시도 잦습니다. 심지어 메모리가 꼬이면 물리적으로 GPU 케이블을 아예 뺐다가 다시 꽂아야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도 존재하죠. 평범한 일반 사용자가 감당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킹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거대합니다. 기술 커뮤니티의 뜨거운 반응 하나가 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데요. 수많은 버그, 툭하면 꺼지는 불안정성, 이런 가시밭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로컬 AI 추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성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본 이 프로젝트는
꽉 닫혀있는 애플 실리콘의 생태계 속에서도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애플은 이렇게 강력한 외부 컴퓨팅 파워를 향한 엄청난 수요를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eGPU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날이 올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진짜 재밌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